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래도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조미령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60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야 젊은 시절부터 계속됐던 것이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한 지금 드디어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기다린지도 몰랐습니다. 오래전 조 씨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날 이후로 말이죠. 이제는 나이 들어 혼자 생활이 힘든 시어머니. 늙고 병든 시어머니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런 조 씨를 보고 매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조 씨에게도 길고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누구도 자신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조 씨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그런 고부 갈등을 방관하고 조 씨의 친정엄마를 외면했던 남편. 조 씨는 이제 둘 모두를 버려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착한 것 하나만 보고 같이 살 결심을 했죠. 반면에 조 씨는 친정에도 여유가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조 씨의 친정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었던 시집을 대신해 집도 사주었습니다. 당시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고마워했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순 없었습니다. 너 진짜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해? 어떻게 여자가 밖으로 돌고 남자가 애를 봐? 조 씨도 아직 젊었던 지난날 20분 거리에 살던 시어머니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구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은 없었고 늘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조 씨가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남편이 보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날은 발 뻗고 잘 수 없는 날이 되었죠. 너 친정에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또 남편 기 죽이지 마. 알았어? 저 안 그래요. 어머니, 이것 봐. 그냥 내 하면 되지? 안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네 엄마가 시키든? 아니요, 죄송해요. 나한테 이러는데 지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는 거야. 알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조 씨는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조 씨의 애타는 눈빛을 슬쩍 피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라며 조 씨를 달랬습니다. 조 씨도 그 말을 듣고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혼의 남편이 옆에서 몇 마디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말도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닌 조 씨만 말이죠. 그동안 조 씨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열흘 밤낮을 새도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서름도 많이 당했고 그 와중에 효자인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시 좋은 기회가 있겠지. 아, 사실 내가 대출을 좀 받았어. 뭐? 대출? 무슨 대출? 우리 부모님 가게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 그러면 어떡해? 당장 문 닫게 생겼다는데. 남편이 해고를 당하고 들어온 날, 괴로워하는 남편을 조 씨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금액이 미안해. 남편의 말에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 해졌다 싶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휘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친정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조 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꼭 갚자.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평생 잘하면서 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림이 나아지자 번듯하게 살게 된 것을 시어머니는 모두 남편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잘하며 살라고 말이죠. 그러다 몇 년 뒤 잘 살던 친정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조 씨의 부모님은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줬으면 해. 장인어른을? 내색은 안 하시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래. 외동딸인 조 씨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힘들 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이 힘들 때도 빚까지 내가면서 도와줬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죠.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음날 들이닥쳤습니다. 너 시집을 왔으면 끝이지 어딜 친정 타령을 그렇게 해?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푼이라도 너네 집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간 봐라. 아주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을 테니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생각을 시어머니와 함께 한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돈 받아오라고 시키든 그 말에 조 씨도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게 시애미한테 또 대드네. 아, 엄마. 진정하세요.
일렁이는 조 씨의 눈빛을 보더니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남편이 얼른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여태 가만히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따 저랑 얘기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기 싫다고 하면 이 집 팔 거야. 뭐? 집을 판다고? 결혼할 당시 조 씨의 아버지가 조 씨의 명의로 사주었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다시 부모님께 돌려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빠 재산이었어. 그건 안 되지. 도와드리려고 했어, 당연히. 어머님이 이번 일 가지고 또 다른 말씀하시면 그런 일 없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급히 말을 바꾸었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게끔 한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씨는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조 씨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처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패악을 부리면 조 씨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조 씨에게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사죄를 하자고 설득했죠. 조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친정에도 큰일이 생겼죠. 사업이 망하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조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났고, 또 얼마 뒤엔 곁을 지키던 친정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한 뒤에는 걷는 것이 불편해져서 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녀야 했고, 당뇨까지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조 씨 하나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재가 겹쳐 심적으로도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금방 돌아가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그런데 당신이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아, 장모님? 택시 타고는 못 가시나? 당신 바빠? 그건 아닌데, 알겠어. 내가 모셔다 드릴게. 고마워. 갑작스레 일이 생겨 어머니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회사에 있었던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날아오는 리모컨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빗나가서 현관문에 맞았지만 목표했던 것이 조 씨였던 것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딜 내 아들한테 창모 병수발을 들게 해?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왜 애먼 내 아들한테 시키느냔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마음이 오락가락 술렁거리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조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야? 여태 제가 모시고 다니다가 딱 한 번 부탁한 거예요. 그래요, 엄마. 오늘 애엄마가 바빠서 그랬어요. 너는 안 바빠? 그게 아니고. 이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대꾸하는 것도 지쳐서 터덜터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자 거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거리를 하고 있을 힘이 없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나자 거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누워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조 씨의 뒤통수에다 대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미웠습니다. 여보, 옆에서 우물쭈물 대고 있는 남편을 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봤지? 봤지? 많이 늙으셨어. 옆에서 부축해야 할 정도로 걸음도 안 좋으시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저렇게 지내는 거 너무 가슴 아파. 그렇긴 하지만 그게 쉬울까? 쉽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부탁할게. 아,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탁할게. 내가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이런 부탁 안 해. 근데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많이 챙겼어. 맨날 김서방. 아버님 때문에 빚졌을 때도 우리 엄마가 얼른 도와주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조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근데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나중엔 거의 비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생각 좀 해보자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한다고 하고 어머님 부르려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힘들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안 할게. 엄마가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가는 우리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쫓아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버님 무서워서 우리 엄마는 저대로 그냥 두자는 거야? 아니, 상황은 알겠지만 차라리 근처에다가 방 하나 얻어드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남편의 말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긋지긋한 사과의 말. 조 씨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참 딱했습니다. 그렇게 퍼주었어도 결국 사위는 남이었으니 말이죠. 그 뒤로 조 씨는 남편과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조 씨가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친정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자 남편의 말처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로 모시고 와서 조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죠. 함께 자주 찾아뵙자던 남편은 그 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편도 자신의 부모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로 모시고 온 지 1년 뒤에 조 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 씨가 장례식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장례 내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올 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엎드려 우는 조 씨를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는지 말을 아꼈고 한동안은 곁에서 조 씨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 씨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남편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나도 그때 모시고 왔을 거야. 남편은 나름대로 미안해서 한 말일지는 몰라도 조 씨는 그 말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모두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것도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들볶고 괴롭혀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나날들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자식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80세가 넘었고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시어머니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남매인지라 형제들끼리 돌아가며 시부모님을 돌봤죠.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의 거취가 남매 사이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조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남이었죠. 다들 난리야. 왜? 엄마 모시고 살면 이혼 도장 찍자고 그런대잖아. 누가? 누구긴 누구야. 다 그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걱정이다. 걱정이야. 나 이따가 외출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알겠어. 그리고 엄마 문제는 그건 나 말고 형제들끼리 알아서 의논해. 그래, 알았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 씨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마 다들 장남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겠죠. 하지만 그건 조 씨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종종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고는 전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조 씨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죠. 애미야, 나 왔다. 네. 오셨어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너 예전에 이거 짱아찌 좋아했었잖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였고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조 씨를 챙긴 적은 없었습니다. 짠 건 먹지 않는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해올 정도면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반찬도 해먹기가 쉽지가 않다. 조 씨가 시어머니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 먹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서는 한참을 어디가 아픈지 나열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끙끙대는 통에 조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었고 그 말들을 조 씨는 모두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조 씨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게 엄마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찔끔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생각하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그렇다고 80 넘은 엄마를 저렇게 혼자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나마 자식들에게 잘하고 딴짓하지 않고 가정적인 남편이라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조 씨의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에 사무쳐 지금도 종종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애써 묻어두고 살아왔던 일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생각하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시에 장모님은 젊으셨잖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엄마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당신 죽어도 못 모신다고 했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이혼시키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든다고 하셨지. 기억 안 나? 기억하지? 형제가 몇인데 당신이 모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부모 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매정했어?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래? 오래된 일이잖아. 나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해. 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미친놈이야? 뭐? 미친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참, 내가 미련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못해. 조 씨의 비난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할 말 없어. 그런데 곁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저대로 둬? 그렇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 말대로 내가 미친놈 맞아. 나쁜 놈 맞고.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남편이 자식 도리 좀 하게 해주라. 뭐, 자식돌이는 당신만 하고 싶어? 요양원에 모시든 당신이 가서 모시든 난 상관 안 해. 그런데 절대 내 집에 못 들여. 그러면 나랑 갈라서기라도 하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다른 형제들처럼 이혼도장 찍을 준비해. 뭐,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진정하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조 씨가 홧김에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오히려 조 씨의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설득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지 또다시 그렇게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꾸 말도 없이 이러지 마. 미리 말했으면 당신이 싫다고 했을 거잖아. 싫은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내가 오자고 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핀잔 드는 것은 싫었는지 끼어드는 시어머니. 다짜고짜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이 본드를 붙인 듯 다물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만 살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뭐, 이혼하자고?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 애들이 뭘 보고 배워? 애들 이미 다 키워놨어요. 그러느라고 여태껏 갈라서지 못하고 살았네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가래. 그렇게 엄마 못 모시고 살고 나랑도 이혼하고 싶으면 차라리 재산 분할해. 재산 분할? 그러는 나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집을 떼줘?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못한 거 하나 없어. 자식 노릇만 못했지. 이 집,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주신 집인 거 잊었어? 내 명이고 이 집에 대해서 당신이 한 푼도 보탠 거 없어. 그러니까 나가. 아, 여보. 어떻게 그래?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사람이라면 몸만 나가.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당신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말, 당신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남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와중에 씩씩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 아직 혼자 살만도 한 것 같았죠. 당신도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줘. 긍정적으로.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도 차마 조 씨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도 다 늙어서 부모 병수발 들며 살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키는 조 씨가 쥐고 있었고 남편은 이 집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이런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참았던 보람이 이제와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부모 병들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생각은 1초도 아까워. 당신이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 조 씨는 남편이 어하는 순간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리버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당황한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에서 잠시 말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 집으로 잠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 주고 그렇게 말이죠. 조 씨는 남편의 전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종종 연락은 왔지만 집 번호키도 바꿔버렸고 남편의 짐은 정리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려대는 통에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영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봤자 나는 모시고 살 생각 없어. 아니야. 엄마,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조 씨가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결국엔 조 씨의 손을 빌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 모양이었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 당신 말대로 엄마 안 모시고 살아. 아니, 나는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엄마가 없어도 생각해보면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나쁜 놈이야. 내가 그걸 외면하고 살았네. 자식이 뭔지 어떻게 보면 어머님 마음은 이해가 가. 자식밖에 없던 분이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다 늙어서? 나도 어머님만큼만 살면 앞으로 20년은 더 넘게 살겠지. 그러면 앞으로는 당신 없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야 깨달았네. 남편이라는 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며. 평생 당신은 어머님 편이었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 가신다니까. 그런 결정하기까지 나라고 쉬웠는 줄 알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아. 나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당신이랑 갈라서고 우리 엄마 모셨어. 여보, 이만 가고. 법원에서 보자. 조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과 얼굴 마주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조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는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면 남편이 독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남매가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니 말이죠. 조 씨는 다음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다고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나마 속이 후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오르던 친정엄마의 얼굴을 이제는 잊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준 집은 조 씨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취해왔지만 조 씨는 자식들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조 씨는 떠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정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허락했던 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사돈은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신 씨의 집에 찾아와 상전 노릇을 하고 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조종해서 신 씨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 씨의 아들이 호구였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옆구리를 찌르면 아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호구일지 몰라도 신 씨는 그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들이 고생하더라도 며느리와 사돈의 코는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죠. 신 씨는 젊었을 적 남편과 힘들게 살다가 식당을 차렸고 운이 좋아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꽤나 큰 규모의 식당을 3군데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갈비찜을 파는 식당인데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올 거야? 아니, 오늘은 추워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밥 챙겨 먹을 수 있지? 일주일 내내 혼자 차려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알겠어. 당신도 얼른 쉬어. 신 씨는 남편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식당 본점과 집이 멀어서였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출퇴근 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3, 40분 정도 거리인데 특히나 겨울이나 밤에는 오가기가 무척 불편하고 무서울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식당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에서 땅을 밟고 살고 싶다며 신 씨를 따라오지 않았으니 자연스레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일엔 남편이 식당에 오기도 했고 신 씨가 지내는 아파트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 일요일에 식당 문을 닫을 때면 신 씨가 남편에게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어쩔 땐 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가서 자취를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따로 살게 된 집도 신 씨의 집과 멀지 않았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참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아들이 등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목하면서 살라고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이 들어 뒤늦게 이렇게 속 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은 아들이 연애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어느 날 연락이 온 아들. 신 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몇 달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개까지 시켜줄 정도로 진지한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 신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아들의 애인도 만나보게 됐구나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고민경이라고 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여자친구 민경은 약간 차가운 것도 같기도 했고 깍쟁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살가운 면은 적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면 조금 싹싹하게 굴만도 한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저 좋다고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 아들이 쩔쩔매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모습이 참 좋을 때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이 거기서 장사하신다고? 네. 알고 보니 민경의 부모님은 신 씨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의 부모님을 아는 것은 신 씨뿐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말이죠. 특히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적이 많았고 그만큼 알아주는 싸움달기였습니다. 이건 신 씨의 표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별명이었죠. 그리고 여자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꽤나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어도 작은 동네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전에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녀를 갈라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신이 불을 질러 놓을까 싶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차를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겉으로만 좋았던 것이었어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국수 먹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네 친구의 뜬금없는 질문에 신 씨가 눈썹을 올리자 왜 숨기냐며 팔꿈치로 신 씨를 툭 밀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한데 뭘 내숭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들내미 결혼한다면서. 뭐? 우리 아들? 아니야? 다들 그러던데 미담집 아들 결혼한다고. 나도 모르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해?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에 신 씨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부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둘이 만난다고는 했는데 그럼 결혼 얘기가 나오긴 했나 보네. 나는 들은 적 없어. 신 씨가 인상을 쓰며 말하자 친구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어. 무슨 말? 아니, 그쪽에서 소문을 엄청 내는 것 같더라고. 영진이가 미담집 외동아들인데 이 집 재산이 많으니까 다 자기 사위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리고 사위 거면 자기 딸내미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들도 이제 팔자 폈다고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영락없이 결혼 날짜 잡힌 줄 알았지.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신 씨의 아들이 곧 식이라도 올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신 씨의 재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고 말이죠. 소문이라는 것이 건너 오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지만 어쨌거나 당사자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아니 땐 굴뚝은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신 씨에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신 씨도 그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차지 않았는데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하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치려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 씨의 재산이 나중엔 결국 외아들인 영진에게 가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남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의 부모가 말이죠. 결혼 얘기 오간 거 없어. 그렇지?
그런 사이는 아닌가 보네. 어지간하면 안 시키는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을 보내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경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지려나 해서 잠자코 기다렸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뒷목을 몇 번이나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아들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민경은 27이었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로 치자면 한참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28이면 이른 거 아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한 애들 있어요. 그건 다들 속도 위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왜 그쪽에 비교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꼭 지금 하고 싶어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구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가을에 시골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해? 저 민경이 놓치면 못 살아요. 아들은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무엇도 아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니 남편도 상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체념을 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원하는 대로 시켜야지. 다 큰 놈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뭐.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안 해? 지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도와줘야지 뭐. 그리고 요즘엔 다 반씩하잖아. 하지만 신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도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 부모는 더욱 싫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집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엔 아들의 뜻대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바깥 사돈 될 남자가 아직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기도 전에 말을 툭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보태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시키려면 시키시고 말라면 마시죠. 그 말에 신씨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아서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세요. 신씨가 못 알아들었다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하는 말에 신씨도 모르게 입에서 허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나마 옆에 앉아있던 예비한 사도는 민망한 표정이라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씨의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위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더니 상견례엔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로 결혼을 안 시키려는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신 씨가 그 소문을 못 들은 줄 알았는지 강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들이 목을 매는 것이 뻔히 보이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싫다고 하면 결혼이 엎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아들의 머리 꼭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애처롭던지 그렇게 꼭 하고 싶다던 결혼을 차마 신 씨가 엎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신 씨는 남편과 깊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둘이 잘 살면 되지. 남편도 신 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돈네가 한 푼도 못 보탠다면 신 씨가 조금 더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전세요. 그래. 직장 근처에 아파트 하나 계약해 줄게. 거기서 신혼 시작해.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집을 사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그건 지금 당장 해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돈은 쪼잔하네 어쩌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라고 하더라도 돈 몇 푼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원 한 장 안 보태면서 뭐가 쪼잔하다는 것인지 몰랐죠. 신 씨는 아들네가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차차 넓혀갔으면 했습니다. 성실히 살길 원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들어온 소문 때문이라도 덜컥 집을 사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전셋집도 신 씨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쯤에는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날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꽤나 자주 신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는가 싶어서 반가웠는데 나중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참 편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리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스스로 상전이 되기로 한 것 같았죠. 식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신 씨가 퇴근한 뒤에 집으로 왔는데 오면 무조건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일하고 와서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상이라도 설거지 하겠다는 소리를 한 번 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원할 때 들러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신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반찬 좀 싸주세요. 무슨 반찬? 그냥 밑반찬들이요. 집에서 먹게. 그리고 갈 때는 야무지게 반찬도 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1, 2주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남편도 따로 사는 마당에 누군가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식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신 씨는 집에서 대충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해서 갖다 바쳐야 하니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게 되었죠. 너희들 자주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올 것 없어. 그냥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일도 바쁘잖아. 그리고 신혼인데 너희끼리 있어야지. 왜 자꾸 와? 저희가 오는 게 싫으세요. 아들에게 돌려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러면 신 씨가 좋아할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신 씨가 해준 밥맛이 좋아도 며느리가 시집에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걸 반길 리가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네가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는 소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나 싶어서 거실에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딴에는 작게 속삭인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부엌까지 미쳤죠. 빨리 말해. 잠깐 기다려. 시간을 좀 두고 말을 해야지. 이 이상 어떻게 시간을 둬. 나 진짜 짜증나려고 해. 알았어. 며느리가 무언가를 말하라고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쭈구리처럼 며느리에게 대꾸를 했죠. 신 씨는 모른 척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주뼛거리며 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파트 좀 사주면 안 돼요? 뜬금없는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 정도는 있어야죠. 너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래도 좀 사주면 안 돼요? 니들이 벌어서 사. 사탕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마냥 웅얼거리는 아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에게 계속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아들은 신호를 받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럼 우린 가볼게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들 며느리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따라 나가려는 아들의 등짝을 신 씨가 후려쳤습니다. 아, 아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신 씨는 그런 아들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마누라 눈치를 그렇게 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았다고 중얼거리며 반찬은 챙겨가는 아들. 한심하면서도 참 안쓰러웠죠.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며느리나 처가에게 휘둘리는지 몰랐습니다. 집을 사주면 끝날 일인가 싶다가도 그럴 리가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말로 소문처럼 신신의 덕을 봐서 팔자를 펴보려는 생각인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집을 사달라는 것도 어쩌면 사돈네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귀에만 이런 말이 들려오나. 아주 미담집에서 집도 안 사주고 짜게 군다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또다시 들려온 소문. 소문의 주인공인 자신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끔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시집 보냈는데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흉을 보더래. 욕심 사납다고. 아무래도 여기저기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집을 사줘봤자 사돈네에게 흘러들어갈 게 뻔해 보였습니다. 이미 결혼시킨 거 후회해봤자 늦었습니다. 앞으로 뒤통수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전셋집을 신씨 앞으로 해놓은 게 천만다행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었는지 참 인연이 얄궂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집에 온 아들 며느리를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소파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옆에 아들이 딱 붙어서 앉아 있었는데 부부가 아니라 상전과 넷이 같았습니다. 옆에서 거의 수발을 들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착잡했죠. 바보 멍청이 같은 아들을 보니 명절에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데 명절에 힘든 것은 부모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사달라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말어. 왜요?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던지 해. 아니면 처가에만 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뭐 화가 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신씨의 남편이 깎아놓은 과일이나 포크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시를 받은 아들은 또다시 신씨에게 물었죠. 근데 엄마,
진짜 안 사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너희가 사라니까? 그럼 차라리 이 집을 우리 주세요. 뭐야?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이사를 왜 했는데? 어차피 차 타고 3,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따로 사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것도 무섭지 않으세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은 이 집이라도 달라고 우겼습니다. 구구절절 준비해 온 말을 하며 신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신 씨는 과일을 먹던 포크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또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마. 아, 엄마. 그 전셋집도 2억 5천이야. 그게 적은 돈이니? 그건 아니지만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너희가 벌어서 사라니까 그러네. 아니, 우리도 애를 갖고 하려면 민경이도 곧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면서 잘만 낳고 키워.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 엄마, 한 번만 더 와서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반찬 챙겨가고 이렇게 소파에서 뒹굴거리면 다시는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 씨가 윽박을 지르자 아들 며느리가 후퇴했습니다. 이번엔 반찬도 안 들고 도망가듯이 돌아갔죠. 속상해하는 신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조차도 집을 사주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 바깥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통화를 해본 적도 없기에 어색하게 대꾸했더니 또다시 인사말은 없고 용건만 내뱉는 바깥사돈. 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를 들이긴 어디에 들였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들이 따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거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신 씨가 할 말을 잃자 바깥사돈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결국엔 있는 집이 한 5억짜리 집은 한 채 해주라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2천을 보탠다는 말이 무척이나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그러자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일은 애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폭언에 참지 못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뭐요? 신 씨가 전화를 끊고 시근덕거리는 숨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아주 삼박자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우고 사돈은 구렁이고 내 아들은 그냥 맹탕이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지치지도 않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요? 그래, 네 말대로 혼자 살기도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어때? 네. 우리요? 저희랑 엄마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식당 일도 힘드니까 집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고 싶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새침하게 앉아있더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땐데? 그러면 집을 공으로 받아가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시집에서 집 해줬으면 며느리도 도리는 해야지. 아들도 효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 신 씨의 말에 이 집을 달라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른 집은 사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공짜로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월세를 내던가 전세금을 주던가 해.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아들이 거의 울 것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고 계좌이체만 해.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집이 너무 싫은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그 집이 마음에 안 차면 나가서 너희가 직접 사. 며느리가 하도 찔러대는 통에 아들의 옆구리엔 구멍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에서 돈 뜯을 궁리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부모에게 잘해서 마음을 움직여야지. 상전 노릇은 상전 노릇대로 하고 아들을 꼬셔서 쉽게 얻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 속셈이 뻔히 보이니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자란 것은 말하면 입만 아프고 말이죠. 이쯤 되니 아들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마저 쫓아낼 것처럼 군이 사돈네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시키네 만회한다는 소문이 또다시 귓가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괜찮다면 솔직히 그 편이 아들의 인생에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신 씨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살게요. 근데 그 전세금은 나중에 주시는 거 맞죠? 그제서야 신 씨의 명의로 계약한 집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 최소한 월세는 내고 살아야지. 월세요? 그 집 정도면 1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 왜 그러세요? 하지만 신 씨는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 씨 부부가 죽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남은 재산이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꼭 쥐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으니 찾아와서 사죄를 하는 것이지 돈 없는 시집이었으면 어떤 꼴을 당했을지 뻔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결혼이 성사될 리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이런 결혼을 한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으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립을 하던지 말이죠. 그런데도 잘 산다면 오히려 아들에게 잘된 일이었으니 신 씨는 앞으로도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고 바깥 사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집 문제로 전화를 하면 애들을 쫓아내 버린다고 하자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울리던 휴대폰도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신 씨는 아들에게서 매달 50만 원씩은 받아냈습니다. 아들도 그 정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아님을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꼬박꼬박 계좌이체를 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집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뻣뻣하던 며느리도 신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이 조금은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쪽이니 신 씨가 처신을 잘하면 사돈이나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먹힌다면 안 써먹을 이유가 없었죠. 그놈도 나이가 더 들면 정신 차리겠지. 남편의 말대로 아들도 언젠가는 콩깍지가 벗겨질 테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신 씨는 아들 인생 알아서 살라고 하고 신경을 끄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히려 환영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봤자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너는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나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일찍이 자식들을 독립시켰지만 최근 들어 다시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 씨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40 넘은 나이에도 아직 미혼인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와 산다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일 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 나 씨 부부도 늙음하게 자식과 함께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1년도 안 되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내 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공과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니 집을 냉골로 만들어버리는 딸. 찬바닥에서 생활할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점 없는 이기적인 딸을 겪어보니 그동안 나 씨가 딸 걱정을 했던 나날들이 허무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 생각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온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씨는 고민 끝에 딸에게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씨 부부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자식들 교육에 전부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에서는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 씨 부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덕분에 아들도 딸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래서 나 씨 부부의 뜻대로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별 탈만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는 동안에는 나 씨 부부의 노후 대비는 늘 2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나서야 뒤늦게 돈도 모으고 미래 대비를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모두 잘 됐지만 나씨 부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씨 부부는 마냥 좋았습니다. 인생과 맞바꿔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으니 말이죠. 다행히 그걸 자식들도 모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년쯤에 식 올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아들이 31가 되자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나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씨도 남편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무척 반겼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1살 어린 아가씨였는데 참 착했죠.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씨 부부는 그때부터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도 자식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따로 모아두고 있던 참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이 정도로 될까 싶었습니다. 능력 닿는 한에서 최대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전세금에라도 좀 보태. 나씨가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돈이 담긴 통장을 쓱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통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나씨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져가서 보태라는 말이지.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넣어두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필요할 때 쓰세요. 전세 얻어서 가기로 하영이랑 상의 끝냈고요. 둘이 모아둔 돈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해요. 대출 받을 거면 이거 가져가서 부담 줄이면 좋잖아. 아니요.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도 저도 돈 잘 벌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동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에 아들은 나씨 부부가 보태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물도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만큼은 빠짐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나씨 부부는 자식들 결혼을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있었습니다. 큰 일만 없다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시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뒤로 또 다른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말이죠. 벌써 큰 손주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살 터울의 딸은 아직까지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41가 된 딸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헤어진 뒤로는 한 번도 결혼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결실을 맺지는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게 되니 본인도 포기를 한 듯 했고 나씨 부부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단념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은 늘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게 편하다면서 말이죠. 나씨 부부도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딸이 혼자가 좋다니까 결혼을 닥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 말이죠. 딸도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 아이고, 이대로 가는가 싶어서 놀랐네. 당신이 놀랐어? 내가 더 놀랐지. 퇴원은 언제 한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원이야? 아,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 나 씨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어디를 부딪혔다거나 나 씨가 집에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 말처럼 나 씨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씨도 이제는 병원에 들락날락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걱정 말어. 내 건강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가 잘 신경 쓸 테니까.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걱정이 됐는지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퇴원한 뒤에 아들과 딸이 아버지 좀 살핀다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직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직하려고 그러거든. 왜? 지금 회사 좋잖아.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나 씨가 되물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일이 많아? 당연하지. 그래서 몇 달은 일 쉴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회사에 들어가던지 하려고.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딸린 자식도 없는데 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그냥 좀 편히 살래? 어지간하면 다니지 그래.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들의 말에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딸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거니 싶어서 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이사도 할까 싶어. 이사? 응. 엄마 집으로 들어올까? 벌써 딸이 나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 씨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빠도 이번에 쓰러지기도 했고. 나중에 엄마도 아프면 어떡해? 나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우린 괜찮아. 그냥 이래저래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이직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아끼긴 해야 하니까. 너 불편하지 않겠어? 나는 별로? 엄마 아빠는 불편해?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기 전까지 뒷바라지했던 기억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은 나 씨 부부가 걱정돼서 들어오겠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돌보는 일이 서로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피스텔에 살던 딸이 당장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어쩐지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골병이라도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사는데 왜 엄마 아빠가 골병이 들어? 너 또 어머니 부려먹을 거 아니야. 내가 애야? 그럼 너 월세는 얼마씩 낼 건데? 월세? 부모님 집에 사는데 왜 월세를 내? 그럼 공짜로 살아? 월세를 내든 뭐를 내든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게 해야 맞지. 밥도 먹을 거고 공과금도 늘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아니,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그래? 너무 매정하잖아. 뭐가 매정해? 상식적으로 원래 내던 월세라도 내야지. 학생도 아니고.
듣고 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데 하다못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거라도 어머니도 꼭 받으세요. 아들은 강경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낼 거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매달 공과금 낼게. 가습이랑. 그럴래? 그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나? 됐지? 나 씨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지 않으니 한 달 공과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가서 살며 내야 하는 비용보단 훨씬 적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부려먹지 말고. 아, 안 그런다니까. 그렇게 한 달이 안 되어서 딸은 나 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해. 저녁 집에서 먹을 거야.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어제 벗어놓은 바지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손빨래 해야 해. 그러고서는 급하게 나가는 딸. 나 씨도 아들도 걱정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나이 70이 넘어서 뒤늦은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3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때는 나 씨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됐었고 딸도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딸은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된장찌개 끓였어? 낮에 전화로 된장찌개 끓여 놓으라며. 나 씨는 군 식구가 늘어난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도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집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딸은 그런 나 씨의 속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나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데 시집은 뭐 하러 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좋은 사람 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그러면 살림도 돕고 해. 일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써? 딸이 결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었는데 몸이 힘드니 차라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병수발도 나 씨가 들고 있고 아직까진 자식으로서 고생스러운 것이 없으니 말이죠. 오히려 나 씨가 하지도 않아야 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 왜지? 에어컨도 안 틀었잖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것 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지. 딸이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어느 부분을 찝었습니다. 그거는 너랑 같이 살기 전이잖아. 아, 그러네. 딸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나 씨 부부에 비해서 딸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녁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딸의 방에는 컴퓨터도 있고 이것저것 꽂혀 있는 전기가 많았습니다. 나 씨가 빼두려고 해도 딸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딸이 나 씨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온 관리비를 보고는 딸이 기함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에어컨을 아끼지 않고 켰는데 딸이 살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이 다르니 나오는 관리비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전기세도 한몫했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펄쩍 뛰며 괜히 합가를 했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씨 부부가 집에 있을 때는 냉방을 최소화만 하기에 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딸임이 분명했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여름이 끝나면 줄겠거니 생각했던 딸은 겨울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나씨 부부는 오히려 냉방은 조금 덜하고 살아도 난방을 안 하면 집이 13도, 14도까지 내려가기에 난방은 늘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딸과 함께 살면서 난방비는 더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추우면 견디지 못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엔 늘 보일러를 켜두었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바닥이 뜨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스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밤에 실내 온도가 높다니까. 당장 실내 온도가 24도, 25도였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서였습니다. 낮에는? 낮에도 계속 켜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은 그 원인을 나씨 부부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낮에도 가끔 틀긴 하지 당연히. 요즘엔 너무 추워서 계속 꺼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것 보라며 나씨 탓을 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켜지만 낮에는 좀 덜 켜면 좋잖아. 해 떨어지면 그때 틀어. 요즘엔 낮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 해 떨어지고 나서 켜면 너무 추워서 안 돼.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러는 딸은 지금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다가는 공과금 내느라 월급 다 쓰겠어. 딸의 투덜거리는 말에 나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나씨 부부만 살 때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이 혼자 살 때와 비교하고 나선 모두가 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죠. 작은 방은 밸브 잠근 거 맞지? 맞아. 잠갔어. 그래도 이거 이래서 어떡해. 가스 사용량 좀 줄여야지. 요즘 내 월급 알잖아. 딸은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딸린 식구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으면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나씨는 가스비 때문에 딸과 신랑이 하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거실에만 좀 켜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낮잠 자려면 안방에서 자지 말고 거실 전기장판에서 자. 참, 차라리 그냥 우리가 낸다고 그래.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힘은 힘대로 들 것 같았습니다. 딸도 같이 산 이상 아들의 말처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씨는 그 돈 아껴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고 여겼죠. 그래야 정말로 나씨 부부가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끼자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딸은 그 다음 달엔 더욱 더 나씨 부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보일러 끄고 나갈게. 지금 끄면 이따 낮에도 춥다니까 그러네. 1시간 있다가 엄마가 끌게. 지금 해 떴잖아. 끄고 갈게. 뭐라도 하나 더 걸치고 있어. 딸은 출근하면서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한파가 오자 벌써부터 가스비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주 나갔지? 이거 보일러 좀 켠다. 아이고, 또 고지서 보고 몰래 켰네 어쨌네 할까봐 무섭네. 그래도 어떡해? 얼어 죽어? 그 기집애는 늙은 엄마 아빠는 얼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 왜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려? 그건 남편의 말에 나씨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뜨끈하니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늘상 비슷하게 유지했던 실내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는 평일 낮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게 하는 딸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따로 크게 돈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 딸이 이 정도로 돈돈거리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딸에게 막 윽박을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낮에 좀 춥게 있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나갈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늘 쉬어요. 어디 좀 가는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릴 겸. 그러면서 웬 종이 가방을 건네길래 받아보니 보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리세요. 이게 웬 거야? 애엄마가 아버지 걱정된다고 그래서요. 아이고, 고맙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고장 났어요?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보일러를 꺼놔서 그래. 왜요? 지금 밖에 영하 7도예요. 그래도 아내는 괜찮아. 위아래 집에서 보일러 트니까 우리 집은 별로 안 추워. 안 춥긴요. 시베리아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이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혹시 가스비 같은 거 아끼느라 그러시는 거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 말에 나 씨도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서 보름 동안 고생했는데 그동안에 병원을 3번이나 갔으니 말이죠. 아이고, 알았어. 따뜻하게 살게. 걱정 마. 어차피 가스비도 진주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팍팍 틀고 사세요. 아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냉골에서 지내는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 씨는 보일러를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퇴근해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또 켜놨잖아. 내가 좀 아끼자고 했잖아. 아까 네 오빠 왔다 갔어. 집이 너무 춥다고 켜두고 가더라. 아들 얘기가 나오자 딸이 뜨끔하는 표정으로 핀잔을 멈췄습니다. 딸도 이 날씨에 보일러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날은 그걸로 잔소리가 끝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휴대폰 두고 나왔거든.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근했어. 거기 사진첩에 내가 뭐 캡처해둔 게 있는데 그것 좀 내 카톡으로 보내줘. 뭐?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일단 내 휴대폰 좀 켜봐. 회사 전화라며 모르는 번호로 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딸방 이불 속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 씨는 10분 넘게 딸과 전화로 씨름한 끝에 딸이 부탁한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끊을게. 딸은 일이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때 카톡하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 씨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의 친한 친구이고 딸처럼 결혼을 안 해서 나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화면을 끄려다가 실수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싶어서 얼른 두고 가려는데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나 씨 부부에 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보일러 안 켜 크크크. 내가 못 틀게 했어 크크크. 웃는 글자가 난무하는 메시지에는 우리 집은 자신이 없으면 절대 보일러를 못 틀게 했다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난방비를 내니 그렇게 하게 했다며 말이죠. 그 메시지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아끼자기에 나씨 부부도 옷을 한 겹을 더 입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가지고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더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오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챙기라고 매달 돈 붙여주거든. 그걸로 공과금 내고 있어. 남겨서 내 용돈에 보태려면 낮에 좀 추워도 할 수 없지 크크크. 나씨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차피 여동생이 내는 것이기에 실컷 틀라던 그 말 말이죠.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돈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돈을 받고서도 나씨 부부에게 그렇게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난방비 아끼자고 말이죠. 용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그 외에는 힘든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정말 자신의 돈을 쓰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메시지까지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부모 이야기를 처음 한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자 더 이상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씨의 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나씨 부부의 집을 자신이 혼자 물려받아야 한다며 이 집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씨의 아들은 딸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묵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양할 마음은 없다며 나씨까지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모시겠다며 친구와 쑥덕거리는 딸의 메시지를 보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딸이 다른 생각이 있어 나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발까지 들게 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독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나씨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딸이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노후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혼자 재산을 가져가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진주한테 매달 돈 붙여주니? 네. 어머니 대신 장도 보고 하라고요. 얼마나? 6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진주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딸과 함께 의논해서 용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60만 원을 내는 대신에 딸은 3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데 그걸 딸이 비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주가 자기한테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늙고 병든 부모가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게 했다는 건 불효를 넘어서 학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나씨의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당장에 쫓아오겠다는 걸 나씨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한 가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내 핸드폰은? 오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나 씨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 봤어?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물었죠. 너 네 오빠한테 매달 돈 받는다며? 그건 왜 말 안 했어? 나 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해? 오빠가 그래? 아니면 진짜로 내 핸드폰 봤어? 둘 다야. 어쩜 이런 못된 게 다 있어. 엄마 아빠 감기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힘들다고 보일러도 못 틀게 하더니 너는 낮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자고 발 뻗고 잠이 잘 와?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추위에 떠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보다. 아주 키득키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던데.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딸은 할 말이 없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제 마흔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쩜 어렸을 적보다도 철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매달도 아니고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70 넘은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시고 산다는 표현을 하는 딸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됐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그러자 뜨끔하는 표정을 짓는 딸. 숨기지 못하는 표정에 이제는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나중엔 아들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태 보냈던 돈 다 토해내고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지낸 월세도 드려. 너 대신 고생했던 것까지 쳐서 다 드려. 알겠어? 아들이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자 딸은 억울해하면서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나씨 부부는 그러림이 없을지 몰라도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나씨는 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사이는 이미 틀어졌고 무엇으로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이 기분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씨 부부는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부모는 뒷전이었나 생각이 됐죠. 하지만 딸은 시간이 지나 나씨 부부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나씨 부부와 오빠밖에 없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도 가족도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자 그제서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그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씨가 좀 더 나이가 들어 자식 하나가 더 아쉬울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후회를 한다면 언젠가는 나씨의 마음도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